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에 이어서 장강의 치수 그리고 삼엽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중국은 겨울에는 황하상류에 두껍게 얼은 얼음을 공군을 동원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봄이 되면 황하상류에서 이들 얼음들이 녹아내리면서 큰 홍수로 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하는 7, 80년을 주기로 해서 범람을 하고 중국 전체 식량 생산의 약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황하 유역의 농사를 망치게 되면 밀란이 발생하고 결국은 황제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죠. 그래서 굳이 무슨 우임금의 고사를 들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 황하의 치수의 중요성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양자강, 양쯔장, 즉 장강의 범람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굽이 깊은 협곡을 따라서 진행이 되던 물줄기가 여기저기 강물과 합류를 하면서 중국 대륙의 남쪽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가며 황해에 도착하면 누런 황토물을 막 쏟아붓죠. 우리가 황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그 황토물 때문에 바다 색깔이 노랗게 되니까요. 직접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강도 때때로 범람을 하죠. 그 주기가 대략 200년에서 250년 주기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그 주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식량 생산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장강 유역의 농사가 망하면 천하창생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장강은 황하와는 달리 강폭이 좁고 주로 협곡 사이를 이렇게 흐르죠. 시인이었던 구로는 이 장면을 산은 높고 원숭이가 깎아군다고도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렇게 높은 산, 그 산들 사이를 굽이치며 급하게 흐르는 강물. 이것이 바로 장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쪽이 그렇죠. 이 장강이 고지대인 티베트에서 윈난성을 거쳐서 이창시 근처에 도착하면 사천성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넓이가 어느 정도 딱 트입니다. 그러면서 강물이 위용을 좀 갖추죠. 이 사천성, 스촨, 이 지역은 멀리서 보면 완전히 동그란 분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지와 통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곳이죠.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의 전략을 듣고 유비가 이 사천지역 총나라로 들어와서 자기 기반을 정비를 하죠. 그것은 워낙에 이 사천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천성으로 통과하는 길은 섬서성 쪽에서 아주 굽이굽이 산을 넘어서 넘어오는 길 하나와 양자강을 역류해서 굽이쳐 내려오는 장강의 물결을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서 사천성의 남부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배가 동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역류를 해서 가지만 예전에는 작은 배는 어떻게든 올라갔지만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이 장강의 양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밧줄을 늘어뜨리고 끌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초까지도 계속됐던 일이죠. 지금은 삼엽댐이 건설돼서 수몰이 돼서 당시의 양옆에서 배를 끌던 그 절벽의 험난한 길들이 다 수몰이 됐습니다. 이 사천성을 통과하고 나면 가장 먼저 다다르는 큰 도시가 후베이성의 우한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요즘 우한이라는 이름을 너무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친숙하실 겁니다. 사천성을 벗어나서 우한 근처에 오면 장강의 물결은 잔잔해집니다. 왜냐하면 강폭이 충분히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우한이 옛날부터 수문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류로 내려가면서 상해까지 빠지는 바닷길로 통하고 내륙으로는 사천성 안까지 들어가는 수로가 펼쳐지면서 북쪽으로는 화북지역까지 올라가는 평야지대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는 강남으로 통하니까 천하물리의 중심이었죠. 이 지형은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불어도 빠르게 굽이치는 물결을 양안의 산들이 높게 험준한 지형이 막아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칭을 지나서 우한 쪽에 도착을 하면 강폭이 탁 트이기 때문에 많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물들을 흩어주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장강이 홍수까지 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대신에 한 번 홍수가 나면 대처가 안 되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피해가 막심한 것이죠. 중국 인구의 60% 이상을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가 이렇게 침수가 되거나 하면 농사를 망치고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천하에 먹을 것이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생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있는 가축 다 잡아먹고 도적으로 다 변하고 남의 것을 다 뺏어먹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서로 아이를 교환해서 잡아먹기도 하는 큰 비참한 사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장강이 범람을 하면 왕조가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옛날 얘기고요. 근대 현대에 들어서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할 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전에 은퇴한 해방군의 고위직에게 들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장강 상류에 폭우가 한 달을 넘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은 잘 안 가지만 히말라야가 있는 티베트도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의 홍수가 나면 이 물길이 윈남성 북부의 아름다운 도시, 관광도시로 유명한 니장을 거쳐서 각종 자원이 많기로 유명한 사천의 판지화, 이 판지화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사천성으로 돌아오면서 총칭을 통과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당시 장강 상류에 내린 장마가 너무 오는가 싶더니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점점 위협이 현실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장강의 물마루의 고도가 상승을 하면서 그대로 두면 장강 중류와 하류의 지류들과 합류를 하면서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점점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대로 놔둬서 대홍수가 발생할 경우에 리장, 판지화, 루저우, 총칭, 이창, 우한, 수조, 우시, 상하이 모두 덮쳐서 망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상자가 수억 명에 달하고 곡창은 스물대고 그때까지 어렵게 건설해놨던 사회 인프라는 전부 망가질 것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 것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지만 쓸만한 대책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인민해방군이 제시한 방안이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강 상류의 댐들을 공군이 폭격으로 부셔서 장강 상류에서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홍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강 상류의 경우에는 홍수가 나서 많은 이재민이 나겠지만 장강의 중류와 하류에 있는 대도시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고 사망자는 1,500만에 다다를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 양반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짐작으로 그것은 사천성이구나, 스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1,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는다면 당신은 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설령 수억 명을 살리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당시 덩샤오핑은 일주일을 더 기다려서 비가 그치지 않으면 댐들을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만일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면 전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억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명령을 내려서 1,500만 명이 죽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비가 2, 3일 후에 그쳐서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홍수의 피해를 입었고 수재민도 나왔죠.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식의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 몇만 명의 수재민이 나거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은 당시까지만 해도 비일비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강의 치수 문제는 중화민국이 성립하던 그 시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무너질지 모른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엽대, 이것은 바로 이런 장강의 치수를 하기 위해서 추진된 국가 대사업이죠. 전에 중국의 수자원 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거론했던 중국의 원로 학자는 이런 삼엽댐이 적어도 3개 이상 장강에 만들어져야 제대로 장강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삼엽댐은 중국의 양안, 그러니까 대륙과 타이완 양쪽에서 국부로 숭상받고 있는 수운원 선생이 1919년에 출간한 건국 방략에서 처음 언급됐다고 하고요. 1932년에는 장제스도 이 댐의 건설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4년에는 미국의 기술자가 타당성 검토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이 지원해준다는 전제로 국민당 정부에서 기술자들이 조직되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모양인데 국共내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중단되었다고 하죠.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이제 성립한 다음에도 이 삼엽댐의 건설 계획 자체는 살아있었지만 국가가 돈도 없었고 정말 그 정도 규모의 댐을 건설할 수 있을지 기술적 문제도 그렇게 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먼저 거조댐이 먼저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오쩌둥 시대에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이런 정치적 동란이 일어나면서 사실 중국 정부는 이런 거대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여유가 없었죠. 게다가 삼엽댐의 건설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홍수가 조절되고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근대화에 필수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파는 그렇다면 수몰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대한 규모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5천년 문화의 문화유산이 수몰이 되고 틀림없이 물이 오염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80년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1992년에 전인대에서 리펑이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찬성 1767명, 반대 177명, 기권 644명으로 통과가 됐죠. 그래서 1994년 12월 14일에 착공이 됩니다. 결국 주요 구조물들은 2006년에 완공이 되고 2008년부터 운전을 시작했죠. 전체적인 완공을 선언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이 삼엽댐은 이창시에 소재를 하고 1820만 킬로와트의 발전량은 현재 전 세계 수력 발전소 중에 발전량 제1위죠.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때 당시에 꼭 했어야만 되느냐? 당시 중국 정부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안문 사건 등에서 리펑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당시의 덩샤오핑 체계 하에서는 다음 주석이 리펑이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선 전혀 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장저민이 뒤를 이어서 주석이 된 것이죠. 그때 당시 장저민 그룹과 리펑 그룹은 상당히 미묘한 긴장 상태에 있게 됐다고 했는데 이 두 그룹은 결국 어느 정도 타협을 보게 됐고 장저민 그룹이 리펑 그룹에게 준 여러 이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삼엽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리펑 그룹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의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고 그 중에서도 토목건설 프로젝트들은 뭔가 챙기기가 좋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것을 리펑 그룹이 가져가는 것을 장저민 그룹이 양해하고 그 대신에 장저민 그룹이 권력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 리펑 그룹이 협조하는 이제 그런 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리펑 그룹은 이 삼엽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이권을 챙겼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미 90년대에 이 삼엽댐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부패 혐의로 체포가 돼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때 신문들에 이 기사가 났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 재미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기사는 거의 보도문이라기보다는 소설 형식으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젊은 척 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수족처럼 따르는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삼엽댐 근처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첩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신 이 프로젝트 하면서 한몫 챙겨야지 그래야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운전기사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챙기지 않으면 어느 프로젝트 챙기느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 사람이 의견이 일치해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이 사람이 받았다는 뇌물 규모가 한국 돈으로 6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위안화의 환율이 지금처럼 170, 180이 아니고 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말하자면 20년도 전에 당시 중국 경제 상황에서 한국 돈으로 20몇 조가 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에서 얘기한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젊은 애인의 충동질에 빠지고 운전기사가 또 맞장구를 쳐서 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 모두 총사형을 당했는데 초스피드로 재판이 진행돼서 초스피드로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대형 뇌물수수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신속한 재판과 신속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이유를 압니다. 당사자가 뭔가를 떠들기 전에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처형을 하는 것이죠. 그 정도 규모의 뇌물 수술을 하는데 무슨 어린 애인, 운전기사가 역할을 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모두 그 배후에 있는 인물로 리펑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엽댐의 부실공사는 1998년에 장강에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천하에 다 공개가 되었던 것이죠. 중국에서는 엉터리 토목공사를 또후공청, 두부공사라고 부르는데 벽돌 대신에 두부로 공사했다는 이제 그런 비아냥입니다. 그 말이 이 1998년에 발생한 장강의 홍수는 정말 무시무시했는데요. 언제나처럼 주룽지 총리가 현장에 달려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주룽지 총리는 그동안 장강의 제방의 건설에 투입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 낭비되고 부실공사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또 후공청을 했다고 막 화를 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또 후공청이라는 말은 상당히 심한 표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관료들은 이 대홍수에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대응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했죠. 결국 인민해방군 그리고 무장경찰이 투입이 됩니다. 이들 젊고 나라를 위한 사명감에 불타는 병사들이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제방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투입된 장성도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의 장성 모두 본인들이 직접 강물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군대를 지휘를 했습니다. 당시 이 상류에서 시작된 홍수는 물마루가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물마루라는 것은 장강에 물이 불어나서 가장 크게 올라온 그 부분을 물마루라고 하죠. 이 물마루가 장강이 길다 보니까 상류에서 발생한 이 물마루가 하류까지 내려가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방송을 듣고 있으면 지금 이 창을 통과한 물마루가 일주일 후에 어디에 도착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중계 방송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물마루가 황해바다로 도착을 해서 소진될 때까지 장강의 제방들이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방이 견뎌내지 못하는 곳에서는 제방이 터져나가면서 그 지역은 홍수로 수몰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인민해방군은 이 내려오는 물마루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지점을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투쟁을 우한보위전, 우한보위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럼 왜 우한인가? 이것은 중국의 지형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죠. 티베트와 윈난 지역에서 물길이 높은 협곡 사이를 급하고 빠르게 막 지나다가 스촨 대분지를 지나다가 이창에 다다르면 물길이 지금 넓어지죠. 여기서 악양루로 유명한 악양을 지나고 동정호를 오른쪽에 둔 채 우한으로 진입을 합니다. 아주 U자형으로 구부러진 강줄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한시의 남쪽편에 보면 량즈호, 시량호, 리자하이 이런 큰 호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말라서 이제 얼마 규모가 되지 않지만 동정호의 당시 규모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물마루가 내려오면서 홍수가 내려오다가 이 우한 바로 상류의 U자 지형을 만났을 때 이 물길을 한번 막아세우는 자연적인 방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벽이 잘 버텨주면 물마루는 한번 여기서 멈칫하고 옆에 있는 동정호가 완충 효과를 해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U자형 지형이 버텨내지 못하고 제방이 터질 경우에는 우한시 배후에 있는 대형 호수들과 합쳐지면서 우한을 휩쓸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U자형 방벽이 터지면서 강물은 그대로 직진을 하게 돼서 그 뒤에 있는 도시들 난징, 양조, 타이조, 장조, 우시, 수조, 난통, 상하이까지 다 절단이 나게 되죠. 그래서 해방군은 이 우한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이성 장군인 똥완리 이 사람은 당시에 여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병사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진두지휘해가면서 며칠 동안 비를 맞아가면서 같이 고생을 하면서 이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집단적으로 늘어서서 모래주머니에 흙을 넣어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제방까지 릴레이를 해서 옮겨오면 그 제방 뒤에 이 흙주머니를 쌓아서 제방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방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 병사들이 몸으로 막았죠. 병사들은 겹겹이 사람 위에 목마 타고 올라가면서 인해 방벽을 만들어서 이 강력한 물길을 버텨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납니다. 수백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렇게 몸으로 사람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런 젊은 병사들은 위안해 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때 못 마쳤던 병사들 그리고 당시의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도 표하고 싶습니다. 이 98년 대홍수가 일어난 후에는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삼엽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엽댐의 건설 과정은 끊임없이 부정부패가 있었고 삼엽댐이 잘못되면 이건 나라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인을 필두로 한 상해방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막강해져 갔고 리폼그룹도 삼엽댐뿐만 아니라 전력 산업을 자신들의 파벌에 영향권 안에 넣으면서 점점 더 건드릴 수 없는 세력으로 커나갔죠. 완공된 이후에도 이 부정부패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고 2014년에는 삼엽댐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삼엽총공사의 동사장, 총경리 이 두 사람이 모두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몸통은 따로 있다는 게 중론이었죠. 완성된 삼엽댐은 이제 중국의 현대화 그리고 국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년간에 걸친 삼엽댐의 건설에 수많은 부실이 있었을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문으로는 마지막으로 이 삼엽댐 건설 프로젝트를 관장했던 사람은
결국 프로젝트 완결됐다는 결제를 하지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유를 추궁하지 못한다고 하죠. 결국 삼엽댐 프로젝트는 아무도 뒷감당할 사람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뭐 중국의 부실공사가 이거 한 건이겠습니까? 수없이 많겠죠. 관건은 부실공사의 수준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삼엽댐의 붕괴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삼엽댐이 붕괴된다면 댐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장강 하류의 경제 인프라를 모두 파괴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 있는 시국에서는 체계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큰 사건인 것이죠.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삼엽댐이 그래서 붕괴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모릅니다. 삼엽댐이 붕괴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보고 판단하라면 저는 중국 정부가 삼엽댐 외의 댐들을 장강 유역에 건설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엽댐의 붕괴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붕괴가 만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에 대한 데미지를 막기 위한 댐들을 다시 건설해야 되겠죠. 하류에 커다란 댐을 건설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지류마다 댐을 건설해서 부실한 곳을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삼엽댐이 무너질 것인지 판단하고 싶다면 중국 정부가 장강에 댐들을 건설하기 시작하는가 이것을 보면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